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출범한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국제 방위력 7, 8위권을 이야기하는 군사 대국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OEM 생산에만 치중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닌 오로지 국내 중소벤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을 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시험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나 습득한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협회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7위, 8위의 군사력이 아니라 1위의 군사력으로 치부될 수 있는 방위산업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스튜디오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를 이끌고 계신 주역들 모셨습니다. 먼저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의 초대 회장이시죠. 주식회사 연합정밀의 김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주식회사 네비웍스의 원준희 대표님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방TV 보도팀의 임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올해 방위산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제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우리가 이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3일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0 행사가 열렸었죠.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올림픽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큰 행사들이 대규모 연기되거나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요. 이 DX코리아 행사는 우리가 철저한 K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성황리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팬데믹 시대의 방위산업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을 텐데요. 윤 기자님 현장에 가보셨죠? 네. 예, 그때 어떤 내용과 진행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0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 단계의 방역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QR코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체온 측정, 알코올 소독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살균 소독 게이트에 서서 좌우에서 분사되는 살균 소독제를 온몸으로 소독을 해야지 겨우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앞으로는 모든 공간에서 이런 방식의 행사 진행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는 실내 22,580제곱미터, 실외 66,800제곱미터, 모두 89,380제곱미터의 공간에 마련이 됐는데요. 실내에서는 국내외 200여 개 방산업체가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력 무기들을 공개를 했고,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기, 레이저 장비, 가상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무기와 장비가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은요, 도전하는 중소벤처, 함께하는 미래 국방을 주제로 국방 중소벤처업체의 유망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을 했는데요. 전시관에서는 안티드론 제머와 양방향 무선 통신기기, 휴대용 엑스레이 검사 시스템 등 8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장비를 소개를 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는 하루 2번씩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드론봇 전투체계 시범을 선보였는데요. 가상 전쟁 상황에서 드론과 차륜형 장갑차, 특전사 대원 등 유무인 복합으로 이루어진 전투체계가 명령에 따라서 지상과 공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5가지 무기와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레이저를 발사해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인데요. 특히 그 최근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F 영화 스타워즈에서 보는 레이저 무기들, 광선총, 광선검이 생각이 나서 더욱 유심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바다의 칼이라고 불리는 해검, 무인 수상정도 전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 없이 무인으로 24시간 해상을 항해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수상정인데 현재 해검 시리즈는 해검 1부터 해검 3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해검 1은 수상 감시 정찰용이고요. 해검 2는 수중 감시 정찰용, 해검 3는 육군 경비정 무인화용으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방에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후방에 2.75인치 유도 로켓이 장착돼서 유사시 전투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원준이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네비웍스에서 선보인 가상 전술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실전 같은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작업자가 시연을 펼치면서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장병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전투 장비와 장구류, 피복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체계인데요. 모두 3단계로 나뉩니다. 개인 전투력 보강에 중점을 둔 1단계는 2024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2단계는 2025년 이후부터 일체형 개인 전투 체계를 개발하는 3단계는 2030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인데요. 전시장에서 워리어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행사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미래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2020에 관련된 아주 현장 스케치를 너무 좀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대표님께서도 물론 이제 참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년과 좀 다른 상황이었긴 했습니다만은 김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된 분위기가 좀 아쉬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VIP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신바람이 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체계 업체들 대기업들이 이제 그 전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컨셉이 전혀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다 이제 전시가 됐고요. 그 무인화 아까 한 대로 무인화 그다음에 원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소개되는 자리였는데 물론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더 많이 보고 좀 이렇게 느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컨셉에 맞춰서 같이 전시에 참가를 했었는데 무인화에 이제 맞는 그런 부품 소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소개하는 또 자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육군협회하고 다음에는 이제 중소벤처협회에 별도 부스를 따로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걸로 좀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그 중소벤처협회가 알릴 수 있고 한 자리에 이제 모든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전시회 열릴 때는 아주 기대가 좀 큽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뿐만 아니라 날마다 진화할 수 있는 또 DX 코리아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아쉬움들 또 현장 소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번에 또 열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참가해 오고 있는데 매번 그 참가 기업 수나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국내 방산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이번엔 아쉬웠던 거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해외 바이어들이 입국이 많이 제한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추후 우리가 이제 DX 코리아라는 어떤 전시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은 이제 이런 특별한 팬데믹 상황이 아닌 경우에 앞으로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가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열린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국내외 많은 방산 중견 중소 벤처 기업들이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손쉽게 만나볼 수 있고 또 우리 방위 산업을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이제 만드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전시회가 될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다.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약 663만 개 업체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약 1,710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중 83.1%에 이르는 숫자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662조 9천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 중 4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구조는 방위산업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20년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업체 수로는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고용 비중은 49.8%로 방산 일자리의 약 절반을 중소기업이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을 따져보면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업체 수의 96%를 차지하면서도 방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좀 더 자세히 업체당 매출을 따져보면 방산 중소업체는 한 업체당 평균 169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체계기업 평균인 7,843억 원과 약 4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러한 격차는 다른 산업과의 비교 자료에서 더 확인해진다. 2017년 기준 방산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방산 매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다른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은 자동차 66.5%, 철강 62.7%, 조선 87.3% 등이며 제조업 평균도 57.1%로 방산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가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보다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는 체계 종합 분야와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일부 대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하고, 둘째, 부품, 소재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입이 어려우며, 셋째, 획득 시스템이 유연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신제품이 군에 납품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방 R&D 사업이 이루어져 경쟁국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접목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위산업이 현 상태에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수다. 그러나 불균형한 생태계가 고착화되고 높은 진입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 국방벤처들은 기술 개발 동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국방벤처의 등장도 기대하기 어려워질지 모른다. 신기술 개발 없이 덩치만 커진 방위산업은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 획득을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며, 이는 국방 예산 운용은 물론 군의 전력화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 대표님, 이제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는 어떤 조직인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 국방 분야에 이제 종사하는 기업들이 일단 그 이 대기업의 협력사로 있는 기업들이 한 1,400여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개인 벤처 기업으로 등록돼 가지고 지금 기품원에 이렇게 좀 그 어디 그 벤처 센터에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한 340여 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국방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 예전에는 그냥 국방 분야의 하나의 그 이렇게 그 협력사 뭐 이런 개념이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산업 구조로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우리나라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일반 산업용 이렇게 그 업을 하는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협회들이 뭐 이노비즈 협회도 있고 벤처 협회도 있고 이런 협회들이 굉장히 많은 뭐 자금과 여러 가지를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산 부분도 이제는 그런 컨셉으로 방산에 종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냥 그 어떤 OEM 생산에만 치중된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회의 방산의 이제 이런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이런 협력사들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좀 애로사항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10분 좀 더 그 좀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시죠, 뭐 회장님이고 대표님이신데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주신 것이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산업의 구조다. 그냥 개별로 몇몇 모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의 구조로서 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원 대표님. 네, 그렇다면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 협회 설정, 그 결성이라는 것이 꽤 오랫동안 그 얘기했던 그 수건 사업이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국방 벤처인들이 이렇게 협회 결성을 그렇게 요청하고 염원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의 히스토리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국제 방위력 7, 8위권을 이야기하는 군사 이제 대국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내 방위 산업 대기업 한 10여 개 되는 대기업 위주로 과거 20, 30년간 아주 잘 성장해 왔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또 우리 경제 발전 모델하고도 이제 맞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방위 산업의 모습은 그동안 대기업과 이제 많은 후방 산업에서 협조해 왔던 방산 관련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한 700여 개 이상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모두가 기술력이 남다르고 개성이 다 달라요. 이제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 이제 뭐 정규 플랫폼 대칭 전력을 갖추는 걸 떠나서 첨단 기술에 의해서 비대칭 전력을 가짐으로써 그 7위, 8위의 군사력이 아니라 1위의 군사력으로 치부될 수 있는 방위 산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방위 산업 관련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기술력과 개성을 살려서 이들을 활용을 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세스로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한데로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 방산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우리 국방 관련 정부기관하고의 소통 채널을 일원화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이제 소통을 해주는 이제 협회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방산 관련 중소 벤처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국산화, 뭐 이런 표준화 이와 관련된 이제 제도를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제 수건이었고 그것이 이번 협회 결성으로 그 스타트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7, 8위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1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벤처 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윤 기자님, 이제 이 방사청이 이제 무려 1년여의 이제 심사숙고 끝에요. 이 협회를 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들을 방사청에서 1년 동안을 그 고려를 했던 것인지 혹시 취재한 거 있으면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방산업계를 이제 취재해 오신 만큼 이 협회 출범이 갖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방사청이 그 법인 설립 허가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그 심사숙고한 이유 중 하나로 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1976년 그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역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방진회도 지금까지 설립 목적에 맞게 방산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활동 그리고 회원 상호 간 공동 이익 등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주요 업무 중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고 방산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슷한 성격의 이런 그 협회를 또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방산 중소벤처기업 협회는 대기업이 아닌 오로지 그 국내 중소벤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을 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예전에는 각 지역의 국방벤처센터장 중심으로 업체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거나 아예 그런 자리조차 마련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또 정책 개발과 건의 등을 활발하게 하는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했다는 부분에 출범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용수 협회장님께서 한 그 언론 매체와 인터뷰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가장 중점을 두게 될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그린 뉴딜, 원활한 시험 평가, 8만여 품목에 대한 부품 국산화 추진 등 3가지를 꼽았는데요. 협회의 최종 목적이 국가의 이익과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방위산업진흥회와도 서로 돕고 또 교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이유가 됐던 것이 이제 방진회와의 어떤 성격적인 중복적인 사안들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 대표님. 이제 작년에 출범인 이제 그 첫 해인 만큼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협회에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그 주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출범부터 그 방위사업청하고 많은 좀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금 니즈가 있는 그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도 드리고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게 내가 기술은 있어도 그걸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군에 적용시킬 건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절차나 이런 과정을 이제 전혀 이렇게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지 뭐 어떤 다른 기업에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알고 보면 국방에 관계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이제 또 시험도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이제 좀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많이 발전한 이제 기업들은 내가 이제 직접 뭐 국방 분야에 이제 어떤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싶고 그걸 갖다가 직접 이제 공급도 하고 싶고 하는 부분에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이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나 시험 평가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이제 또 사업화 시키기까지 어떤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한지를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에 대한 것도 국내에 저희가 이제 그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많이 또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게 시험을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좀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역점에 뒀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외국 시험 기관에 저희가 이제 해외 시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해외 또 그 국방 관계된
군수품에 관계된 그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시험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그 공유를 해가면서 해외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대행을 해서 직접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직접 하려면 여러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대행을 해서 해외 시험도 다 필요하면은 다 그 제품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검증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이제 그 업체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비중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글로벌한 어떤 제품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를 더 갖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제 출범 첫 해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회에 구성된 그 기관들과의 기본적인 소통이 좀 필요할 그렇죠. 테고 또 뭐 시험 평가에 예를 든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들도 다 같이 알고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토대를 좀 구축하셨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10월에요. 방산 중소벤처기업회가요. 이제 국민대학교 산업협력과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업기술 분야라서 그쪽 관련된 부분으로 했는가 했더니 행정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하고요. 대학이 서로 협력을 했다는데요. 원 대표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 MOU를 좀 체결을 했고요. 또 협회 측에서는 또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방산 관련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학교하고 MOU를 개별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것은 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협회 차원에서 그거를 개별 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단계로서는 좀 어려운 거고 단지 우리가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방산업을 한다라는 게 상당한 행정력을 소요합니다. 공공 입찰, 그 뭐 제안서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계약을 했으면 이게 회사 그 방산 관련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발도 절차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아까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새로운 뭐 시험 평가 관련된 프로세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게 다 제도화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행정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야 실수가 잦아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제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행정 관련 대학에서 그걸 같이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해당하는 기업의 인력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런 게 이제 협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지금 한 2,000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방진에서는 700개 정도 지금 숫자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조금 무의미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갔었을 때 필요했었던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을 꼭 필요하게끔 그 토대가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방산 중소벤처 기업 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협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우리 이제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국방벤처들의 시험 평가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지금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험 평가 과정 전에 그 개발 승인을 먼저 받아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시험을 이제 평가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시험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를 기업이 이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부품에 대한 거는 다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양이라든지 시험 방법들이 다 이제 영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뭐 밀스펙이라든지 어디 해외 스펙이라든지 영문으로 다 이제 원어로 돼 있는 수입하던 국가의 그 제품에 대한 국가의 스펙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번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마다 이제 용어가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기름을 이제 기름에 이제 뭐 시험을 해야 되는데 뭐 기름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유체 시험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침지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용어들을 업체들이 다 번역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험을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데, 그런 게 나중에 이제 표준화가 이제 그대로 또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용어가 이제 나중에 막 혼돈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화나 통일화가 안 되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용어 자체도 이제 좀 표준화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그냥 해석한 거하고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전문으로 시험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는 방법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규격서에 시험에 간략하게 시험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해서 시험을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 시험하는 거 보니까 좀 그 방법이 아닌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검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정부에서 먼저 그걸 표준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체가 그냥 시험만 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아주 표준화가 이렇게 일관성이 생길 텐데, KS 같은 규격은 다 이미 표준화가 예전에 뭐 일본의 지스 스펙을 뭐 좀 따랐던 모았던 해외 스펙을 갖다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산업 규격을 표준화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험만 할 수 있게끔만 지금 다 이렇게 표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 분야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야 이 부품이나 이런 종수가 원체 많고 규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표준화에 대한 게 업체에서 이제 좀 시험을 국산화하면서 자의적인 어떤 그런 해외 어떤 스펙을 놓고 시험에 대한 기준서를 놓고 번역을 해가면서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번역에 또 오류가 이제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회에서 시험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미국 제품을 만약에 그걸 국산화해서 이제 그걸 우리 한국화 이제 국산화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시험한 방법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거하고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통일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도 이제는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시험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 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시험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고요,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외 시험소하고 또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해외에서 시험해야 될 부분은 해외 거기 이제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뭐 기프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하지만은 저희가 그런 걸 갖다 실제 몸소 뛰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지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이제 신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다져지면은 중소기업들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장님 어깨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모든 이제 중소업체에서 만든 상품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시험 평가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언어 해석상의 어떤 문제들, 절차상의 네. 문제들, 네. 신속하지 못한 부분들, 네.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많은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이렇게 컸군요. 네. 윤 기자님도 이제 현장 다니시면서요. 실제 이제 이 국방벤처의 이 여러 기업들이요. 이 시험 평가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을 좀 많이 이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험 장비 부분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 설비나 장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면은 개별 업체가 못하고 이게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제도나 혹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국내 그 중소벤처업체의 경우에는 그 독일처럼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보다 저부가가치의 그 수입 대체 품목을 그 수주받아서 하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중소벤처업체가 많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몫이 또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품을 개발해도 여러 가지 그 행정 소요 또 절차 등 때문에 실제 소요군에 장착을 해서 시험 평가를 하기조차 쉽지 않은 또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를 했고요. 이런 고민을 돕기 위한 정책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 체계 개발 후 부품 개발 방식이 아니라 선 부품 개발 후 체계 개발 방식으로 정책이 아니면 또 병행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차의 엔진이나 한국형 전투기의 A사 레이더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대한 개발이 성공되면 체계 개발을 시작하는 방식인 건데요. 미국과 독일 등 방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방식들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 위주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월 그 방위사업청에서는 11개 신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현재 그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리고 소형 헬기 무장 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과제들이 모두 핵심 부품들에 해당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국내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체에서 그 부품을 개발하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험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법령이나 조직 등이 구성이 돼서 기본기와 부품 개발 노하우를 다지고 차근차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적인 부분들이 아직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선진 사례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로 또 이제 아이디어가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부품 규격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급한 대로 좀 두 가지 좀 이슈를 좀 두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가요. 지난해부터 이 방산 예산을 절감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이 부품 규격을 표준화하는 일이 좀 시급하다는 얘기를 또 한 번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문 대표님, 일단 이제 부품 규격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가 왜 이제 국방 벤처 기업들에게 시급한 사안으로 이제 떠오르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품 규격을 표준화한다는 건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무기 체계마다 규격이 있어요. 부품 규격이. 근데 무기 체계마다 규격이 다 만들어진다면 수백 개의 무기 체계마다 규격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수급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경제성이나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은 표준화를 통해서 부품 자체의 생산성을 효율화하는 거죠. 뭘 효율화하냐? 이제 생산 비용의 생산 비용의 어떤 효과를 보고 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품을 사용해서 무기 체계가 만들어질 때 이 무기 체계의 또 개발 비용이 경제성이 가져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무기 체계는 개발 비용도 중요하지만 운영 유지 비용도 중요한데 이 표준화된 이 부품들이 좀 존재함으로써 운영 유지 비용까지 좋아져서 부품의 생산, 그 부품을 이용한 무기 체계 개발, 그다음 운영 유지까지 굉장히 효율 측면에서 좋아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국내 방위 산업을
진짜 무기체계 개발 산업이 아니라 방위 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소프트웨어 부품이에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방위사업법에도 제가 한번 뭐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딱 이렇게 한 줄 정도 써 있는 거 봤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우선 적용한다. 거의 구호성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국내 첨단 무기 체계의 주인공이 되는 소프트웨어 부품도 소프트웨어 솔루션들도 어떤 규격화, 표준화의 영역에 넣어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미래의 첨단 무기 체계 방위 산업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부품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기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무척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품 규격 표준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고요. 또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서 혹은 협회에서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표준화는 그 지금 협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어떤 좀 역량은 좀 부족하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실행이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떤 사업이 체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갈 때 필요한 부품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한 부품들 먼저 이렇게 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부품들 표준도 같이 수입하는 부품들에 대해서 표준을 먼저 정해놓으면은 그 표준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그 내용을 보고 쉽게 국내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를 해놓으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자기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에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또 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협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제 뭐 같이 미루지 말고 이제 잘 그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네비웍스의 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부품 표준화에 대해서는 회장님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첨단 무기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플랫폼 무기들을 쫙 만들어서 7, 8위에 이제 군사 대국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대국 7위, 8위는 유사시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위여야만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제 7, 8위가 1위가 되려는 거는 물량 공세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첨단 소부장 부품, 소재, 부품, 장비들, 전기, 전자, 기계 부품들을 표준화하고 국산화하는 걸 이어서 소프트웨어를 첨단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부품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것서 소프트웨어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도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도 우선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우선 적용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와서 장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전체 무기체계 개발하는 비용에 차지하는 비용이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전기, 전자, 기계 부품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우리 첨단 무기체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가치들을 모두 부품화해서 국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화하고 국산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주변의 어떤 가상의 적을 상대할 때 다윗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산 소프트웨어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률의 제도 개선과 소프트웨어 부품 표준 가이드라인 등 이러한 우리 정부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돼요. 그럼 시중에 굉장히 민간 자금이 많은데요. 방위 산업 자체가 새로운 투자처이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 기자님, 많은 이제 국방벤처 업체를 이제 직접 취재해온 그런 이제 입장에서 협회의 그 앞으로의 활약 어떤 기대를 좀 우리가 걸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 함께 모이면 힘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각 분야의 그 방산 중소벤처업체가 강소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아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부터 국회나 국방부, 방사청 등의 중소벤처업체의 대표성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약을 기대합니다. 현재 그 방산 중소업체의 매출 현황이 전체 매출의 20%, 수출은 7%가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른 제조업의 경우 매출 현황이 전체 매출의 40%에서 또 70%까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협회의 그 활약으로 그 비중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런 그 뒤에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발전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부심을 바탕으로 협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방산 중소벤처기업협회가요, 출범하자마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올 2021년 두 분 귀하신 분 좀 모셨습니다만 두 분의 어떤 포부와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준희 대표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전 세계가 처음 겪는 경험을 국가와 기업과 개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국가의 입장, 기업의 입장, 개인의 입장보다는 인류애적인 마음을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의견을 모아서 이 위기를 온 인류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방위산업 중견 중소벤처기업들도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이제 바꿔서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되시는 바람으로 저는 협회 임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헌신할 계획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부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표준화와 부품 표준화, 소프트웨어 표준화, 더불어서 이 표준화를 육성시키는 국산화 정책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안을 정부에 드려서 그것이 신속하게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적용하게 하는 게 저희 협회의 미션이고 개인적인 목적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합정밀의 대표이시면서 이 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용수 대표님은 어떤 포부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소벤처협회가 그 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좀 활성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향후 이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금 그 내실을 좀 다지고 앞으로도 이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영향이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더 소기업들이 또 중소기업 좀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 또 중견기업이 되고 이 앞으로 방산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또 기간 산업의 어떤 구조의 큰 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필요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현장 맞춤으로 저희가 이제 같은 중소기업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 오늘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이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우리 국방벤처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